자, 이제 2장 영유아 교수 매체의 사상적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이 내용하고는 좀 관련이 없지만 여러분들 이 사상적 배경 내용이 좀 지루하고 좀 재미없는 부분이어가지고 제가 그 앞에 하나 우리 유아 교수 매체 중에서 우리가 멀티미디어 교육을 하기로 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멀티미디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미디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유아들의 미디어와의 어떤 접촉이라든지 활용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가볍게 볼 수 있는 동영상 하나를 먼저 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가 이 2장의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언어 교육과도 연관이 있지만 일부 우리 이제 멀티미디어에서 다루게 될 유아 교수 매체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잠깐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게 될 그 유아 멀티미디어 교육과 관련한 유아의 미디어 안전 교육과 관련된 예고 같은 그런 영상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시 2장의 영유아 교수 매체의 사상적 배경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영유아 교수 매체의 그 발달의 배경을 좀 보자면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때는 이제 자연과학이 막 발달했고요. 과학적인 실증주의 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교수 매체를 사용하는 그런 교수법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강의식이나 뭐 토론식 교수법이 사용됐다라고 하고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에서 어떤 교수학습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7세기에 접어들면서 뉴턴이라든지 뭐 갈릴레오라든지 자연과학자들이 대거 출연을 하게 되면서 아주 자연과학 분야가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그냥 언어에 편중돼 있었던 운원 중심의 교육에 반대하고 감각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는 실증적인 교육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운동이 시작되었어요. 이러한 교육의 근대화 운동을 이끈 사람은 이제 코메니우스, 루소, 뭐 페스탈로치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제 우리가 코메니우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몬테소리까지 한 6명의 그런 학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수 매체가 어떻게 발전해 오고 또 어떻게 중요해졌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6명의 학자들을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미리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은 공통적인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통적인 흐름은 자연주의와 그다음에 아동 중심 교육 철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메니우스예요. 코메니우스는 체코슬로바키아의 교육학자인데요. 17세기의 최대 교육자로 근대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아동교육 철학을 통해서 코메니우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아는 내용도 있고 이분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아는 것보다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보고요. 자, 이 코메니우스는 신학과, 라틴어, 그리스어, 철학을 공부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1628년 이후로 폴란드로 가서 연구를 하고 또 이제 책을 쓰는 활동을 했는데 굉장한 책을 이 사람이 이제 내게 됩니다. 아주 잘 알려진 대교수학이라는 책과 세계도해라는 책을 내게 되는데요. 대교수학은 이제 라틴어를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적인 거를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세계도에는 초보자를 위해서 그 라틴어를 배우는 초보자를 위해서 만든 그림책으로 인류 사상의 최초의 그림책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세계도에는 그림으로 보는 세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코메니우스의 이 교육 사상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4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연주의 그리고 아동 중심 교육 철학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코메니우스는 자연주의 사상의 대표적인 학자예요. 그래서 코메니우스는 주어진 인간의 내재적인 가능성을 신격화했고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하다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자연에 따라서 잘 순차적으로 발달을 해 나가면 선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인간의 발달이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순서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2번째,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은 전인 교육사상이에요.
이 전인 교육 사상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 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인 교육은 그 인간이 지니고 있는 어떤 모든 자질, 지, 덕, 체 이런 것들, 어, 정의적인 부분이라든지 심동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신체적인 거라든지 이런 전면적인 인간의 발달이 조화롭게 육성돼야 된다라는 게 전인 교육 사상인데요. 이제 코메니우스는 전 인류에게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코메니우스가 살던 17세기는 우리가 떠올려 보면 어때요? 남녀 평등한 그런 사회가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뭐 평등하다 이런 사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코메니우스는 그 대교수학이라는 책에서 남녀 아동 모두가 학교에 가야 된다는 남녀 평등 사상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태어났다라는 기독교 사상의 근거를 둔 것이었고요. 당시로서는 이런 사상은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시청각 교육과 직관 교육인데요. 코메니우스는 영유아의 교육은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실물과 직접 접촉해야 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루어졌던 그런 문해적인, 언어적인 거에 이렇게 치중되어 있었던 교육이 아니라 직접 만지고 탐색하고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주의 사상이 또 그렇고요. 그런 직관적인 가르침의 이런 코메니우스의 사조가 근대 교육개혁의 원천이 됐다라고 볼 수 있죠.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견학을 간다라든지 유아들이 어떤 자연을 관찰하는 활동을 한다든지 또 어떤 체험 활동 이런 것들이 중요시 되는 것도 이 코메니우스의 시청각 교육이나 어떤 직관 교육을 이때 당시에 주장했던 그 사상이 기인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머니 무릎 학교에서의 조기 교육이에요. 이거는 영유아의 어떤 심신의 형성이 가정교육, 특히나 어머니의 역할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코메니우스는 가정에서 어머니로부터 건강이나 일상이나 언어나 또 신앙과 같은 모든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그 무릎 학교 단계에서 영유아의 단계죠. 학교에 가기 전 전문 교사들처럼 방법적으로 교육을 뭐 구조적으로 교육을 실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머니의 무릎 학교 교육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영유아 교육 지침서라든지 또 영유아한테 직접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림책 같은 거를 코메니우스가 제작을 했던 거죠. 이때 당시는 굉장한 거죠. 그런 것들이 유아들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니까요. 자, 그리고 코메니우스의 이제 교수 원리를 보면 지금 코메니우스의 교수 원리는 계속해서 뒤에 나오는 학자들이 제시하는 교수 원리와 거의 반복적으로 나오니까요. 한번 코메니우스의 교수 원리를 한번 잘 살펴봅시다.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그리고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또 실물을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추상적인 것으로 가야 된다라고 실물 경험을 통한 감각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언어 이전에 감각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학습이라는 것은 영유아의 흥미와 의욕을 중심으로 실시해서 즐거운 활동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교재의 선택이나 활용 방법도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교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학자는 루소입니다. 여러분, 루소 하면 뭐가 딱 떠오르시나요? 바로 자연주의가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아동의 인권. 자, 루소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교육사상가였고요. 이 사람은 스위스에서 태어났대요. 그런데 참 이 굉장한 교육에 중요한 근대 교육에 영향을 미쳤던 학자들을 보면요. 이들의 유년 시절이 그리 평탄하고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생후 9일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0살에 아버지가 행방불명됐죠. 그래서 남의
이제 손에 맡겨져서 루소도 길러졌어요. 자, 이 루소는 독학으로 독서나 음악 공부도 여러 학문을 공부했고요. 대표적인 저서는 에밀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루소도 코메니우스와 마찬가지로 성선설에 입각해서 자연주의 교육 사상과 아동의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창조주의 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태어날 때 모든 것이 선하게 태어나는데 사람의 손에 가면서 모든 것이 타락한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요. 각종 이제 관습과 문명 사회의 어떤 제도적인 것들에 숨어 있는 편견이나 모순, 또 권위의식, 위선 이런 것들을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그 인간이 지니고 태어나는 선한 본성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편견과 모순 등 이런 것들 때문에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아동의 선한 본성을 보호해 주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루소는 자연주의 사상, 지금 바로 말씀드린 거죠. 아동의 본성은 선하고 선한 것은 자연에 있고, 그래서 아동이 건전하고 선한 모습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 자, 그리고 아동 존중 사상을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동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한 존재고, 그래서 아동은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성인처럼 취급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독립적으로 아주 성인과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봤어요. 이 당시에는 사실 아동은 어른의 축소판이다. 아니면 아주 굉장히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미성숙한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 시대였는데 아동을 존중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라는 것을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루소는 경험 중심의 교육을 강조했어요. 아동을 위한 그 교훈이나 지식을 언어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그 유아 스스로 배움을 깨우쳐 나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유아를 가르칠 때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실례를 통한 직접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 원리를 살펴보면요. 소극적인 교육. 소극적인 교육은 뭐냐면 영유아를 위한 교육은 가르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안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될 내용을 직접적으로 주입하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안내해주면 이 아이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인의 교육이 적극적이거나 주입식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유아들은 성인의 그런 아주 직접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것에 대한 호기심, 자발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개별화 교육, 교수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영유아들이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들이 있죠. 우리 반에 뭐 25명의 유아들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똑같이 우리 반이기 때문에 만 4세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그 만 4세 아이들이 다 똑같나요? 전혀 달라요. 이 아이들의 어떤 개개인의 특성, 성격도 다르고요. 이 아이들의 발달의 수준도 다르고 그리고 흥미의 수준들도 달라요. 이 아이들이 경험해왔던 것들도 모두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별적인 그 유아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대 교육에서 우리가 자유선택 활동이라든지 자유놀이 시간에 유아들이 스스로 자신의 어떤 발달 수준이나 흥미의 수준이나 경험의 수준에 따라서 하고 싶은 활동들을 선택해서 하는 활동들, 그리고 그것이 교사들한테는 또 그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교육 활동 또는 놀이로 제시되어야 된다라는 그 개별화 교육의 원리를 루소가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감각 교육이에요. 앞에 나왔던 코메니우스도 감각 교육을 중요시했었죠? 교훈이나 지식을 언어로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배움을 깨쳐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구체적인 사물이나 실례를 제시를 해주고, 그래서 유아들이 직접 관찰하고 직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연스럽게 직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루소 역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페스탈로치예요. 페스탈로치도 여러분들이 다 많이 들어봤어요. 이 사람도 18세기에 스위스 취리히에서 태어났고요. 이 사람은 아이들과 함께 전 생애를 생활한 교육의 실천가고 교육의 사상가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 고아들의 아버지, 빈민학교를 창설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자, 이 사람 역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가정부와 또 시골 목사인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어요. 자, 할아버지는 페스탈로치가 농민의 생활을 관찰할 수 있도록 돕고 민중의 빈곤한 생활을 직접 체험하도록 했어요. 이렇게 자라온 페스탈로치는 굉장히 동정심이 많았겠죠. 그리고 민중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빈민학교를 창설하게 되고 계속해서 가난하고 고아인 그런 아이들과 함께 평생을 지냈습니다. 페스탈로치의 교육 사상은 합자연적 교육이에요. 지금 앞에 나온 코메니우스, 루소 계속해서 자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었죠. 역시 페스탈로치도 합자연적 교육, 자연에 합하는 교육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페스탈로치도 그 루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연에 합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유아의 감각과 소질, 이건 잠재력이죠. 이런 잠재력과 그리고 신으로부터 부여된 본성, 자연적인 그 본성에 합치되도록 교육하는 것을 바로 자연에 합하는 교육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인은 영유아의 내적인 성장 과정과 주변 환경과 이렇게 조화로운 그 법칙을 잘 이해해서 이를 바탕으로 무리 없이 순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영유아를 교육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교육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직관교육,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해서 잘 알고 있겠죠? 모든 학습의 기초는 감각적인 직관인 관찰에 있다. 그래서 직접 실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언어를 통한 주입식 교육은 비능률적이고 실물 교수법을 역시 코메니우스, 루소와 마찬가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인교육. 전인교육은 페스탈로치 역시 전인적인 발달을 강조했어요. 전인적인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힘. 이거는 이제 정의적인 부분이겠죠. 지덕체 중에서는 덕과 관련된 부분. 또 지능적이며 정신적인 힘. 이건 헤드죠. 인지적인 거. 지덕체 중에서는 지에 해당하겠고요. 또 신체적이며 기능적인 힘. 이것은 이제 신체적인 능력이죠. 신체적인 발달, 지덕체 중에 체. 이렇게 3H가 조화롭게 발달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자, 그리고 노작교육. 할아버지가 그 노작교육을 시키셨다 그랬죠? 그래서 페스탈로치는 전인교육을 위해서는 신체적이고 기술적인 능력 함양을 위해서 땀 흘리고 노동하는 가운데 어떤 직업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자기 소질에 맞는 활동적인 그런 능력들을 연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유아의 그림 그리기라든지 조형 활동이라든지 뭔가를 이렇게 맞춰보는 거, 그리고 관찰하거나 세어보는 이런 활동들이 다 종합적으로 모든 신체적인 능력들을 발달시킨다라고 보았던 거죠. 페스탈로치의 교수 원리도 살펴보면 영유아 자신의 자연적인 발달 특성에 따른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물을 통한 실제적인 경험이 중요하다. 그리고 직접적인 조작을 위한 교육 매체, 환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적인 암송이라든지 개인적인 학습보다는 집단 학습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학습의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그리고 그림 그리기나 체육이나 노래하기, 미술 작업 등과 같은 활동 중심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실물 교육이 불가능할 때는 대리 경험이 가능한 교수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프레벨로 가보겠습니다. 프레벨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프레벨 역시 생후 9개월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요. 10살부터 이제 외삼촌 손에 길러졌어요. 그런데 이제 사색과 명상을 즐기는 소년으로 자라났고요. 이 사람은 독일에서 태어났잖아요. 프레벨은 목사관의 작은 정원에 있는 그런 식물과 화초들을 관찰하고 자연을 벗삼아서 사색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이 무렵에는 이제 튀링겐 숲을 벗삼아서 성장해 나갔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프레벨은 자연을 굉장히 사랑하고 자연의 매력을 느끼고 자연에 대해서 막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이제 막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16살 때 이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비츠라는 그 산림관을 통해서 일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프레벨이 좋아했던 산과들, 산림 속에서 식물을 채집하고 또 책도 읽고, 그리고 뭐 수학이나 어학, 식물학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거기에 몰두했어요. 그리고 이제 프레벨은 굉장히 그 자연 속에서의 생활을 사랑하고 즐기면서 이 세상의 자연과 사물에는 어떤 보편적인 법칙과 통일성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1799년에 예나 대학의 철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연구 분야를 더 적극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페스탈로치의 제자였던 안톤 그루너라는 그 사범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 그루너 교장 선생님의 권유로 모범학교의 교사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페스탈로치를 결국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프레벨은 결국 페스탈로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노작 교육을 중요시했던 그 페스탈로치의 영향을 받아서 작업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시하고 유희, 놀이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면서 결국은 그 유희 및 작업 교육소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유치원의 전신이 되었고요. 결국 지금 현대 유치원의 효신인 녹색 짙은 어린이의 정원이라는 뜻의 킨더가르텐을 성립하게 됩니다. 프레벨의 교육 사상은 통일성, 또 창조성, 놀이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통일성은 역시 이제 그 신과 인간과 자연은 불가분의 관계다. 역시 자연주의 사상에 기초한 것이에요. 여기에서 통일성이라는 거는 신과 인간과 자연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루소나 페스탈로치와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죠.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자, 결국 그 하나의 통일은 신이에요, 신. 우주의 모든 형성의 근저에는 하나의 통일된 것, 즉 신이 깃들어져 있다라는 그 통일성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창조성을 지닌 유아. 유아는 스스로 내면에 신적인 신이 주신 그런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본 거예요. 프레벨은 그 유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정원에 있는 식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영유아는 경험과 통찰력이 풍부한 어머니에 의해서 밝고 건전하게 자라가야 된다. 아까 이제 생각나죠? 코메니우스가 어머니의 무릎 학교 이야기했었던 거. 자, 또 역시 연결이 됩니다. 자, 영유아의 이런 창조성이 잘 발휘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약이나 간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이 천사처럼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이런 창조성이 발휘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프레벨 하면 놀이죠.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영유아의 본성을 따르는 교육이라는 게 바로 놀이다. 그러니까 유아의 삶은 결국 놀이라는 거죠.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놀이나 게임이나 동식물을 기르고 재배하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꽃핀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통일된 인간을 형성해가는 것이다.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놀이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고
유아들을 위한 놀잇감을 직접 제작하면서 그 유치원을 창립하고 놀이의 중요성을 실천으로, 교육의 실천으로 직접 옮긴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프레벨의 음물 많이 들어봤죠? 그게 이제 놀잇감이자 교수 매체가 된 거죠. 자, 그래서 프레벨의 이 음물 보시면 뭐 우리가 이거를 다 알고 다 외워야 되고 이런 거 전혀 아니지만 잘 알고 있다시피 털실로 짠 이런 털실공 같은 게 제1음물이고요. 그리고 뭐 구와 그 다음에 정육면체 그리고 원기둥 같은 것들을 가지고 비교하는 제2음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음물부터 제6음물까지는 이제 정육면체라고 하죠. 정육면체를 8개의 정육면체로 나눈 제3음물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정육면체지만 직육면체 8개로 만든 제4음물, 그리고 제5음물은 몇 개 더 작은 것들, 조각들로 나누었고요. 제6음물도 마찬가지예요. 더 길기도 하고 더 얇기도 한 여러 가지 모양의 육면체들을 가지고 만든 제6음물. 그 다음에 7음물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모양들, 색깔과 모양이 있는 그런 도형들 보이죠? 그리고 제8음물은 선을 구성해 볼 수 있는 그런 놀잇감이고요. 9음물은 고리 또는 반고리, 원형의 고리나 아니면 반원의 반고리를 사용해서 유아들이 다양한 모양들을 구성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음물은 작은 점들이에요. 도트 같은 그런 이제 교구를 10음물. 그래서 이렇게 10가지의 음물을 만들었죠. 자, 프레벨의 또 교수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레벨은요, 이 프레벨을 유치원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세계 최초로 유치원을 설립하였기 때문에 유치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를 위한 교육적인 교구와 그 교구를 활용한, 그러니까 교수 매체를 활용한 교육 과정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그 유치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유아들의 내적인 그 요구들을 담고 있는 활동, 에 따라서 유아들이 조화롭게 발달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어떤 교육 방법을 가지고 실현하면 좋을까 하면서 음물이라는 거를 제작을 했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10가지 음물은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교수 원리를 살펴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음물을 통해서 신과의 조화로운 통일성을 실천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음물을 통해서 영유아의 발달을 형체에서 면으로, 면에서 선으로, 또 선에서 점의 과정, 또는 반대로 또 점에서 선, 선에서 면, 면에서 어떤 그 형체로 가는, 입체로 가는 그런 일련의 순서와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교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인간 속에는 신의 본질이 내재해 있으므로 음물을 활용한 그런 창조 활동을 통해서 영유아의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자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음물의 교수 원리 보면요. 자,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형체, 면, 선, 점의 4가지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나아가는 순서를 가지고요. 또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가벼운 것에서 무거운 것, 잘 알려진 것에서 덜 알려진 것. 이거 방향성 있다라는 거 아까 코메니우스에서도 나왔고 페스탈로치에서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죠. 이렇게 교수 원리가 이렇게 근대의 교육 사상가들에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영향을 계속해서 미쳐가면서 교육이 지금의 현대의 교육으로 발전해 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5번째 학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듀이입니다. 듀이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19세기 미국의 버몬트 주에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그 진보주의를 구체화시킨 사람이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이 듀이가 태어났었던 시대에 미국은 자본주의 막 대단한 그 기세로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그런 시기에
이 사람이 자랐어요. 자, 그래서 그 버몬트 대학 재학 당시에 다윈의 진화론이라든지 콩트의 실증주의를 공부하면서 이제 자라났고요.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미시건 대학의 철학 교수가 되었죠. 자, 그리고 시카고 대학의 이제 교수가 되면서 연구와 실험, 이 사람의 연구와 실험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에서 실험학교를 설치를 하고요. 여러 가지 학교와 사회라든지 민주주의와 교육이라는 그런 책들에서 그의 교육 철학들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듀이 스쿨이라는 거, 흔히 이제 아까 그 실험학교를 듀이 스쿨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가 돼서 그쪽에서 이제 실험주의나 도구주의로 불리는 그 진보주의, 프래그마티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냥 교육계뿐만 아니라 미국의 철학계의 주류로 떠오르게 돼요. 이 진보주의가. 듀이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요. 이 사람의 듀이의 저서는 코메니우스 이래로 아주 가장 많이 번역이 됐다고 해요. 자, 이러한 듀이의 교육 사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듀이의 교육 사상은 아동 중심 교육 사상이에요. 듀이는 그 진보주의 교육의 일환으로 새 교육 운동을 추진하면서 아동 중심 학교라는 책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서 그는 이제 아동 중심 학교는 교사의 의도가 아닌 아동의 의도에 맞도록 학교를 조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학교는 영유아의 자발적인 창의성과 무럭무럭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자유, 흥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활동과 표현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그래서 아동 중심 학교의 교육 목적은 이런 것이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연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흥미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지도자로서의 교사의 역할, 그리고 학생 발달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또 영유아의 육체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냈고요. 또 이제 영유아 생활의 요구에 응하기 위한 학교와 가정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벌써 이 시대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진보주의 학교는 교육운동의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그리고 듀이의 또 교육사상 두 번째는 놀이관입니다. 놀이는 아까 우리 그 프레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유아의 자연성의 발로다. 그 자연적으로 페스탈로치 이야기했었죠? 그 영유아의 삶이 놀이고 유아들이 자연적인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게 놀고 싶어하는 놀이를 통해서 창조적인 능력들을 발휘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영유아의 자발성을 반영하는 상상놀이를 장려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걸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상상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교재나 교구 이런 것들의 접촉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놀이는 결국 교육의 한 방법이다. 결국 아이들은 놀면서 생각하면서 배우고 익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치원에다가 흥미 영역을 구성해서 영유아의 구성 작업 및 또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유치원에 이 흥미 영역이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 사상, 진보주의 학교관.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고도의 자유를 허용해 주어야 된다. 유아들에게. 그리고 교사는 뭘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라 협력자의 입장에서 영유아랑 같이 나도 같이 배우는 사람, 그리고 나도 그 배우는 일에 힘을 합하는 사람, 이런 협력자 그리고 참여자의 입장으로 유아들과 함께 학습 활동에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학교는 서로 협동하고 또 인격을 존중하면서 사회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돼야 된다. 장소가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듀이가 말하고 있는 교수 원리는 영유아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배우지 않는다. 무조건 자기가 경험한 것을 배운다. 교육은 활동적이어야 되고 영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관련시켜야 된다.
그리고 학습의 이 과정, 놀이를 통한 학습의 과정에서 전반적인 발달이 다 이루어지고 영유아가 그 놀이와 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재의 생활 자체지 미래를 위한 준비는 아니다. 지금 내가 삶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다 교육이 된다. 자, 그리고 교육 내용의 습득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교육이다. 그리고 학교는 경쟁보다는 협력, 협동을 장려하는 곳이어야 된다. 그리고 교사는 감독자가 아니라 안내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주희가 잘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 몬테소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몬테소리는 이탈리아에서 출생을 했고요. 어릴 때 굉장히 수학의 재능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생물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결국은 로마 대학의 의과대학에 입학을 해서 이탈리아 최초의 여의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였던 거죠. 그래서 1896년 정신병원에 수련의를 이제 하면서 정신지체아들을 많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위한 교육 방법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정신지체아들에게 이제 적용해봤었던 이런 교육 방법들을 정상아들에게 적용하면 어떨까? 그러면서 교육학과, 실험심리학, 인류학 이런 것들을 더 공부를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드디어 1907년에 정상화를 위한 교육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부모가 일터로 나간 사이에 유아들을 빈민가에 이제 그 부모들이 일터로 나가면 아이들이 이제 남아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설을 이 몬테소리 여사가 맡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교육 시설의 이름을 몬테소리 여사는 이제 어린이집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몬테소리 여사가 흡수정신이라는 유명한 저서를 이제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생전에 3번이나 노벨 평화상 후보에 지명됐었대요. 하지만 자신보다 더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면서 3번이나 사양을 했다고 하네요. 참 대단하죠? 자, 몬테소리의 교육 사상을 한번 보면요, 준비된 환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몬테소리 여사의 교육은 생명의 어떤 자발적인 활동이 전개되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영유아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이끌어줄 수 있고 자극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환경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런 환경을 준비된 환경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준비된 환경의 목적은 이제 영유아, 성장 중인 영유아를 가능한 한 성인으로부터 독립하게 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유아들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준비된 환경이 필요하다. 환경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결국 누가 가르치고 돕고 방법을 안내하지 않아도 유아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해보면서 방법들을 배우고 그 안에서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몬테소리 교구를 보면 이러한 준비된 환경이라는 교육 사상이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흡수정신, 영유아의 정신을 흡수정신이라고 정의하면서 영유아가 내부에 잠재해 있는 흡수하는 그 정신 능력을 통해서 막 뭘 빨아들이듯이 정보를 다 받아들이고 스스로 경험하고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흡수하는 정신은 영유아에게 보이는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의도적인 의식을 갖기 이전에 무의식적으로 무엇인가를 흡수하듯이 막 자동적으로 저장하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유아의 민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이 민감기라는 것은 결정적인 시기라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결정적인 시기와 유사한 개념인데요. 어떤 특정 과제를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발달적으로나 성숙적으로 유전적으로 이렇게 딱
아주 적합한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 다르겠죠. 유아들마다, 개인마다 결정적 시기가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 시기, 결정적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기, 어떤 질서라든지 섬세함이라든지 손의 사용, 걸음, 언어 습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민감성이에요. 유아의 민감성. 그래서 이런 민감기에 강한 충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습득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내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발달이 이루어지는 어떤 시기가 있어서 일정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해서 유아들이 잘 그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자극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몬테소리도 역시 똑같이 감각 교육을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공통적이죠. 감각 교육. 교육은 감각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효과적이고 다양한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 교구를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 교육. 이 몬테소리도 역시 영유아는 스스로 내면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어떤 스스로 가진 능력에 의해서 학습하는 능동적인 존재라고 봤어요. 그래서 몬테소리 교구는요, 그러니까 영유아가 스스로 그 교구를 가지고 놀다 보면 자기가 어떤 조작을 잘못해요. 그러면은 교사가 너 그거 잘못했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지 않아도 유아들은 자신의 실수나 오류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아까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거였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스스로 깨닫고 학습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질서.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교구의 수를 너무 무한정 주지 말자라는 거예요. 제한하고 그 과다한 양의 교구나 어떤 벽면 장식이나 어떤 환경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영유아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무질서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급적 환경의 구성이나 어떤 교구의 수를 단순하게 하고 유아가 좀 안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 속에서 질서감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력적인 교구. 몬테소리 교구를요, 여러분들 봤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매력적이에요. 색깔도 그렇고요, 모양도 그렇고요, 그걸 가지고 놀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호기심이나 유아들의 매력을 끌 수 있는 색과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고, 이러한 그 교구가 가진 매력은 영유아 스스로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냥 바라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직접 조작해보고 활동하고 싶은 욕구를 일으켜서 유아들이 그걸 만지면서 배울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상생활 훈련 도구가 있는데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모든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아주 작은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일상생활 훈련 교구라든지 감각 교구, 그리고 수를 배울 수 있는 수교구, 또 언어 교구, 문화 지리 교구, 이러한 다양한 교구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몬테소리는 3단계의 교수법을 이야기했는데요. 1단계에서는 사물을 탐색해보게 하고 그것을 명칭을 말해주는 거예요. 2단계에서는 영유아가 사물과 그 명칭을 연합해서 잘 인지하였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3단계는 영유아로 하여금 스스로 명칭을 말하게 해서 사물의 명칭과 속성, 상징에 대한 개념적인 연합이 잘 이루어졌음을 나타내 보이게 하는 단계까지 3단계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영유아 교수 매체의 사상적 배경 6명의 그 사상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여러분 좀 긴 내용이었지만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요. 자, 이제 퀴즈를 풀고 오늘의 수업 이후 이제 토론까지 연결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